하나, 둘, 셋. 자, 37회 책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책은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존 롤스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최 대리님이 얘기했던 정의론의 계보 있죠? 맞습니다. 네, 누구 시작하죠? 그 존 롤스와 원래 로버트 로지 로지 맞나? 맞아. 두 분이 원래 그 하버드대 교수로서 정의론을 이제 얘기했던 동시대에 같이 이제 하버드 교수로 생활했던 두 분인데, 두 분의 그 정의론에 대한 입장이 완전 이제 상반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존 롤스 같은 경우는 공리주의를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 입장에서 정의론을 이제 펴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맞지? 그런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그거와 반대로 로버트 로지 교수님은 그냥 초극강 자유주의자. 시장에 맡겨야 된다. 무조건 시장에 맡겨야 되고, 무조건 그러니까 어떠한 인위적인 간섭도 정의롭지 못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두 분이었는데, 그 두 분의 그런 정의론 자체를 또 전면적으로 부정했던 사람이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 그래서 정말 길어지네. 존 롤스에 이어서 마이클 샌델 교수 가장 최근에 어떤 정의론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책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의론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 아 그래? 그런데 이제 이분의 원조를 읽으면 왠지 또 많은 부분을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요 한 단계 낮은 10대를 위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됐고. 오케이. 내 소감을 짤막하게. 근데 나는 이 책은 너무 쉽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풀어놨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정의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달해 주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여기에 있는 건 에피소드 형식으로.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될 화두를 던져주는 거지. 이 책을 통해서 그 정의론에 깊이 다가가기는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이클 샌델님 교수님의 책을 사서 그 원서라고 해야 되나? 그걸 사서 읽어보는 게 더 도움 될 것 같아. 장점은 그냥 뭐 쉽다. 너무 쉽게 적혀있다. 그러면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그 사상가와 사상들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좀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는 봤는데 이런 개념이었구나. 이분이 이런 걸 얘기했구나라는 거는 좀 정리가 되지 않아? 되지. 되는데 하여튼 나는 좀 약간 그냥 슥 읽고 넘어가게 되더라고. 조금 더 이렇게 깊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그래서 난 약간 아쉬웠어. 그래서 약간 지금 난 책을 읽은 지 조금 오래됐거든. 그래서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정의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네가? 그러니까 내가 뒷부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나오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주의,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해 그 샌델 교수가 주장하는 정의론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 좋은 시민으로서 서로 희생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곧 정의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건 사회 연대주의 그 존 롤스랑 너무 비슷한데. 존 롤스의 사회 연대주의? 존 롤스가 맨 처음에 정의론을 얘기할 때 사회는 공동체에게 빚을 지고 있다. 사회 연대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존 롤스의 차이점은 존 롤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걸 다 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균등하게 다 배분을 해야 돼. 기회는 또 공평하게 다 있어야 돼. 거기에 오로지 포커스를 맞춘다고 보면은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인, 감정적인 것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좀 아까 말했듯이 여기도 나오지만 그 필요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에 대해서 뭐 희생,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런 거로 보면 약간 조금 더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거고, 존 롤스는 그런 기름기를 싹 빼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기회를 공평하게, 부를 평등하게 라는 어떤 연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내가 그냥 이해한 거.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는데 실제로 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 메시지가 있었어? 정의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라 이런 식의 그치. 화두를 던져주는 화두를 던지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화두에 대해서 그 똑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사상가마다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거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다르더라고. 맞아. 그 결론에 이르는 것이. 그냥 그런 것을 쭉 앞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각 사상마다 주장하는 나름의 정의론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존 롤슨은 이 무주의 베일이라는 딱 명확한 키워드가 있잖아. 이게 무주의 베일을 씌워서 그러니까 가장 힘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잖아. 근데 너 이 책을 딱 읽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는 뭐다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사실은 클리어하지 않았어. 나는 마이클 샌델 교수 뒷부분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거기 공동체 의식부터는 이 사람이 말하는 중립 책을 해가지고 뭐 결국 막 좋은 삶에 대해서 나오고 막 정치 얘기 나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클리어하진 않았어.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책을 소화하지 못한 건가 아니면 이 책이 약간 그것에 대해서 포함하지 않는 건지. 나는 내가 잘 소화하지. 왜냐면 앞부분은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됐거든. 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시민의식, 희생,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정의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사실은 좀 더 배경 설명이 있고 그런 어떤 서술된 형식으로 내용이 풀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은 네 말대로 그림 그다음에 어떤 단어들만 나열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어쨌든 그 앞쪽에 공리주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나온 것들이 정리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더라고. 그럼 정리를 해줘. 제일 먼저 앞에서 생각나는 그 사상이 뭐야? 앞에 나온 게 뭐야? 공리주의지. 공리주의 뭐야? 벤담의 최대 무슨 벤담이야? 정확히 철저하게 뭐야? 내가 정리하고 있는 거를 뭐 옷섬에도 나오긴 하지만 내가 그냥 너한테 쭉 물어보면서 제러미 벤담인 거. 그렇지. 제러미 얘기를 해볼게. 제러미 벤담이 공리주의를 얘기했어. 그치. 근데 이게 공리주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고 행복. 정확하게. 이거 내가 편집할 거야. 최대 맞고 다수 맞아. 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맞아. 뭔 다수의 최대 행복? 다 말했어 지금. 다수의 최대 행복. 뭔 다수의 최대 행복? 내가 맞출 거야. 잠깐만. 최고 다수, 절대 다수. 많은 다. 왜 이래 내가 다 얘기했는데 지금. 절대 다수. 절대 행복, 최대 행복. 그래 맞아. 그러니까 행복은 한정돼 있고. 좀 풀어봐. 행복은 한정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누군가가 불행해지는데 그렇지. 그 행복해지는 최고의 양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제러미 벤담은. 그래서 그 총량이 많은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제러미 벤담이거든. 그게 정의다. 그게 정의다인데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가? 뭔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 잠깐만. 다 아는데? 다 얘기했어. 자, 무슨 행복? 다수 얘기 나왔어. 다수. 행복 나왔어. 최대 행복. 최대 행복이야? 최대 행복 맞아. 최대 행복. 뭐 누가 최대 행복해? 그럼 다수가 아니라. 다수가 아니라. 최대 행복이야. 누가 최대 행복이야?
많은 사람의 그래 그거를 뭐라 그래? 좀 유식한 딱 정리된 말로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조금만 기다려줘. 너 생각 정리하고 있어. 어차피 이거는 편집할 거니까. 알았어. 다수. 최대.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는데. 첫 글자만. 최대. 맞아. 최대. 다 얘기해서 최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예상 안 됩니다. 최대. 지금 그거 뭐 거의 이 책이 쉽다 뭐 어쩌다 놀아주면 안 아니 됩니다. 야, 내가 그 의미는 알고 있잖아. 그 정의에 대해서 행복의 양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제레미 벤담의 최대 아씨 내가 방금 머릿속에 지나갔는데 생각 최대 뭐야 최대 설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맞아. 정확해.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다 얘기했잖아. 다 얘기했는데도 살짝 이렇게 봤어. 이거 왔어? 네가 네, 이제 안 잊어먹겠지?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아니 왜 내가 얘기해놓고 그러지? 그러니까 잠깐 오늘 너무 혼을 뺐나 보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 아니 다 넣어 이거. 어차피 아카이브엔 다 그래 들어가니까. 라이브 할 거 아니니까. 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오케이. 제레미 벤덤이 말한 공유주의인데 여기 오케이. 한계가 뭐지? 이것의 한계는 그러니까 차별이란다. 그러니까 소외당하는 계층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예를 들면 그 여기서 나오는 사건으로 얘기해볼까? 그 미니오네트 사건. 미니오네트? 선원 4명이 들어갔어. 그래 그렇지. 표로 돼가지고 결국 한 명을 그래, 먹어서 맞아. 거기서 한계를 얘기해봐. 미니오네트 맞아. 사건이야. 그것도 말해주면 기억나. 그렇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 그렇지. 영국에서 유명한 사건이잖아. 그렇지. 떠들썩 사건이지. 근데 진짜 야 너무 하여튼 요즘 바빠가지고 미안하다. 핑계 대지 않을게. 어쨌든 영국에서 선원들이 이제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뭐 표를 했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4명인가 뭐 남았어. 남았는데 결국은 한 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먹을 거 없어가지고 한 명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인육을 통해서 먹고 이제 살아남아서 겨우겨우 구출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논점이 되는 거는 그 한 명이 왜 한 명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왜 3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레미 벤담은 어떻게 얘기를 해? 어떻게 봐 그거를? 제레미 벤담은? 정의로웠다. 그렇지. 이건 정의로운 방법이었다. 왜냐면 나머지 3명이 행복한 것과 그 한 명이 죽음으로써 불행한 거 비교했을 때 다수가 행복하니 맞아. 이것은 정의롭다. 올바른 행동이다. 그리고 한 명이 뭐 선원들의 이제 변명을 따르자면 한 명은 아팠다. 곧 죽을 운명이었고 가족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맞아. 하지만 여기에 한계는 여기에 한계를 누가 얘기하는 거지? 그
존 스튜어트 밀 근데 아닌가? 맞아. 예, 근데 내가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이거. 얘기하면 난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뭘 얘기했지? 존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 존 스튜어트 밀이 뭘 얘기했냐면 자, 제러미 벤덤은 양적 공유주의를 나 얘기했어. 지금 종이 수업 듣는 거 같아. 나 지금 회사 자겠는데? 퇴근하고 너무 힘들다 진짜. 양적 내가 정리하면서 너 정리하면서 내가 이해 못했던 거를 알았어, 조금 도와줘. 알았어. 양적 공리를 어. 양적 공리를 얘기했어. 양적 공리. 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로 양적 공리는 그것의 가치를 따지지 않아. 너의 가치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람과 사물의 가치도 따지지 않아. 오케이. 내가 그랬을 때 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존 스튜어트 밀은 질적 공리주를 얘기해. 여기서 이 책에서 예를 든 거는 심슨 가족이라는 영화와 만화와 섹스피어의 희극. 그건 나도 이해 안 했어. 그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섹스피어의 희극이 그래도 좀 더 가치 있고 고급 문화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건 잘못된 얘기 같아. 그렇지.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하거든. 근데 내가 어쨌든 이해하기로는 모든 것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으니 그 가치의 어떤 편차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나는 질적 공리주의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왔던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이야.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사람이 자유지상주의 얘기를 하는데? 자유상주의는 로버트 로직인가? 로직이잖아. 존 스튜어트 밀이 질적 공리주의지. 그렇지. 지금 그런데 날 가르치는 거야. 미안해. 알았어. 왜냐면 앞에서 말한 미니어네트 사건, 그러니까 양적 공리주의의 한계가 내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그 가치의 차이.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서 동일한 가치를 둘 수 없다.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한계. 한계를 얘기하는 거지. 두 번째는 사람의 인권 문제, 사람의 인권과 권리의 문제를 이 양적 공리주의에서 다루지 못했어. 그렇지. 다루지 못했다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다룬 거지. 그렇지.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다 필요 없고 혹은 다 같다. 다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본 게 양적 공리주의인데 이런 것에 의문을 제기해서 가치의 차이를 얘기한 게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고 이 사람의 인권과 권리에 이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자유지상주의가 나온 것이 아닌가. 난 이렇게 이해했거든. 나도 동의해.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해서 나는 우선 양적 공리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 취소할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너무 쉬웠다. 내가 그냥 얕게 읽었다. 내가 얕게 읽었다. 이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공감이 많이 됐거든. 동일한 어떤 거 사물을 판단할 때 다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누구의 그거지? 그럼 존 스튜어트 밀이야. 나도 그건 동의하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너와 나도,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내가 살았어. 그랬을 때 이것을 지금 이게 만약에 같은 가치,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가치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표현해? 이거를 정의롭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뭔 말이지? 나는 이렇게 어쨌든 사물과 사람과 당연히 가치가 다르고 사람 간에도 서로의 어떤 가치가 다 다르니 그런 것들을 다 총량해서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단 네가 기저에 깔고 있는 거는 모두 가치 있다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너는 가치는 다 있다. 그러니까 모두 가치가 있고 그렇지. 어떤 가치에 의해 어떤 가치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지. 게 너한테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질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존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근데 여기서 나는 그 제러미 벤담이 말하는 정의론, 양적 공리주의는 진짜 심플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를 얘기할 때 너무 심플해.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이런 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람의 권리도 중요하다, 가치가 다 다르지 않냐 등등이 나오면서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이게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를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미니언네트 사건, 그다음에 기관차의 선택, 기관사의 선택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한 노선에서는 4명이 죽고 한 노선은 한 명이 죽는데 그렇지. 어디로 선택할 거냐 이거잖아. 양적 공리주의, 제러미 벤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가 너무 분명해. 한 명 죽는 게 정의로운 거야. 3명 죽으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벌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기준이 너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거를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사상들인 것 같아. 점점 더. 그래서 이해는 가고 합리적이긴 한데 그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론이 더 정의라는 게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게 나는 한계이자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는 사상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사상이 발전하는 게 심플한 것과 다 차이를 둬야지. 다 동일할 수는 없지. 특히나 사람의 인권 권리는 더 중요하니까 그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둬야지.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에 살았으니까 정의롭다가 아니라 그 한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너는 존 스튜어트 말도 잘 안 나온다. 존 스튜어트 미래 너는 그 사상을 지지하는 것이 너는 지지하지만 이 사람이 말한 게 뭔지는 알고 지지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참 정의를 분별하기가 어렵다. 어떤 정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봐봐. 그럼 아까 잠깐만, 내가 진짜 너무 헷갈려서 그런데 다 집어치우고 또 도대체 정의에 대해서 왜 궁금한 거야? 정의에 대해서? 왜 자꾸 정의의 책을 읽는 거야? 살다 보니까 이게 정의롭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네가 생각하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 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또 하니까 생각나네. 아직 얘가 없어도 돼. 그냥 네가 생각해. 내가 하다못해 그런 거 있잖아. 뭐 휴지를 하나 버리는 거라든지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거. 이거 정의롭냐 정의롭지 못하냐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일단 정의롭지 않다면 너에게 그게 왜 정의롭지 않은 거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리는 건 정의롭지 않아라는 너에게 기준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모호한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의론을 보는 거야. 그치. 아니면은 그럼 그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뭔데? 우선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분명한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은 굳이 우리가 정의론이라는 걸 보지 않아도 알잖아. 맞아. 내가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걸 다 하지 않잖아. 때로는 좀 약간 나를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나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자면은 가장 쉽게 그냥 뭐 무단횡단? 무단횡단.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거를 그 친구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그냥 뭐 어떡해, 내가 조용히 있으면은 뭐 그런 거 이런 것도 얘기했다. 우리 의로운 사람들 뭐 경찰 시민상 명예신상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누가 지금 뭐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 지나가는데 어떤 행인이 어떤 강도에게 피해를 혹은 어떤 사람에게 막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그렇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걸 네가 지나가면서 봤어. 그것에 대해서 너의 정의는 뭔데? 도와주는 거잖아.
그치. 근데 너는 도와주지 못하잖아. 왜냐면 무서우니까. 맞아. 근데 그게 이걸 보면 해결이 돼? 해결 안 돼. 근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그 뒤에 보니까 정의라는 것이 곧 뭐 좋은 삶이고 행복한 삶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 그것이 곧 정의로운 거니까. 정의라고 하면 뭔가 되게 거창하고 막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삶, 행복한 삶 이거를 정의라고 본다면 그런 뭐 일련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좀 더 기준이 쓰지 않을까. 그리고 뭐가 기준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한 거지.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번에 읽었던 그 존 롤스의 정의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 예를 들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그렇지. 그런 것들. 나는 복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월 수입이 얼마다. 그럼 최저임금을 몇 프로 올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맞아. 맞아. 내가 맞아. 그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접근하자. 맞아.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혹은 어떤 기준이 없잖아, 사실은. 도와줘야 하는데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지? 내가 피해받지 않는 만큼? 혹은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올라갔어. 그럼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건가? 이게 사실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내가 없단 말이야. 맞아.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는데 어느 수준까지 이거를 고쳐야 되는가? 기준이 없단 말이야.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계층은 어느 정도의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정도로 내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나는 어느 정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 무지의 베일 입장에서 내가 그 간극을 약간 가늠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 이 책은. 나도 그 입장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 맞아. 묻어가지 마. 아니야, 진짜. 너 얘기해보니까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 세금 우리 하다못해 우리 세금 걷는 것도 너무 그냥 안 걷었으면 이거 꼭 걷어야 되는 거 싶고 내가 이제 고소득은 아니지만 이게 되는 어떤 그 시점부터도 더 많이 걷고 그 부자세를 얼마만큼 걷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걷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서를 주잖아. 존 롤스의 정의로는. 근데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존 롤스가 그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전에 사상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제러미 벤덤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서 그게 어떻게 흘러갔고 그렇다고 앞에 있는 거에 다 부족하고 뒤에 나온 존 롤스의 어떤 정의론이 다 올바르고 그게 최상의 어떤 그 종국의 정의론인가라고는 말할 수 없고 분명히 한계라는 것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의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사회 계약주의에 의해서 그때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띄고 뒤에 나오잖아. 칸트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 이게 정의라는 것도 사회의 어떤 흐름과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정의라는 것도 있지 않은가. 그게 너한테 필요해? 필요하진 않지만 그런 게 정의가 되면은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더 명쾌하고 그 뭔가 뭐랄까 마치 이해를 하고 있으니 내가 같이 돈을 벌어서 세금을 떼더라도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라고 불평불만 받지 않으니까 조금 더 좋은 삶,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같아. 하나의 예가 세금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얘가 나중에 진짜 돈 더 많이 벌었을 때도 뭐 그렇게 도움이 돼. 하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왜 해야 돼? 이게 여기서 나온 자유지상주의 같은 사람들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는 주의야. 왜 걷어야 돼?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우리인데 내가 아니지 보통의 우리는 아니고 돈이 많아지면 그런 생각이 들지.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라에서 이게 법인세만 왜 이렇게 내가 번 돈인데 왜 뛰어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라고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 전체가 더 행복하고 그게 결국 내가 행복한 거고 이게 올바르고 정의로운 거야. 당연히 해야지. 라고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후자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상쾌하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할 수 있으니까. 이래 네가 돈을 엄청 벌 예정인데 예를 들어 그래서 돈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그런 거 좀 어떤 얘기들이 있었지? 뭐 그런 것들이 뭐 모병제라든지 그 의무제 군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할 때 너의 입장은 뭐야? 라고 했을 때 나는 모병제로 하는 것이 당연히 그게 정의로운 거야. 아니야. 모병제는 여기 나오지만 이런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로 국방의 의무로 전 국민 전 남자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그걸 선택해야 되는 어떤 장애 입장이 됐을 때 내가 대통령이야 이랬을 때 그런 걸 하나하나 만들고 싶다는 게 사실은 이런 지식 독서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배경이거든. 정의로는 그 모병제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짚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모병을 하면서 월급을 주는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취직은 못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모병제에 군에 지원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나는 이게 옳은 거냐? 그렇지. 근데 그 제레미 벤담이 거기서 세 가지 철학자가 각자 입장을 얘기하지. 누구였어? 공리주의, 그다음에 자유지상주의, 로버트 노지. 그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계. 제레미 벤담은 이거 완전히 합리적인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하지. 왜? 왜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줬고, 그다음 부자인 사람은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안 가는 거고 위험한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다음에 국방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다 이쪽도 행복하고 저쪽도 행복하고 최대 다수가 행복한 방향으로 했으니 그거는 모병제가 올바른 거야. 그래. 그렇지. 그래. 자유지상주의도 마찬가지잖아. 그거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니 그 사람들의 양사 간의 합의에서 선택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그거는 당연히 올바른 정의로. 근데 거기에 한계가 뭐야? 네가 방금 말한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서 하는 거냐? 그렇지. 자신이 모든 선택의 기로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한 거냐? 그렇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냐? 그렇지. 타고난 배경이었냐? 그렇지. 그 배경은 자기가 선택한 거냐?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 한계가 있어서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자유주상주의를 표명하는 사람이야. 마치 이건 보수냐 뭐 진보냐의 문제 같긴 한데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온 권리와 자유가 중요해라고 하면은 모병제 하는 거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쪽 방향으로. 다른 어떠한 사건도 그럼 넌 뭔데? 그런 걸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만들어. 만들어볼까? 그래서 넌 뭔데? 둘 중에 뭔데? 나는 그냥 진짜 마음으로 끌리는 거는 맨 마지막에 한계가 이건 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너의 결정이 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둘 중에 하나 정해야 돼. 모병제야, 징병제야. 그럼 넌 뭔데?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되고 모병제? 일단 모병제. 일단은 모병제야. 그럼 그 둘 중에 상대적으로 모병제를 정한 이유는 뭔데? 그러니까 뭐 정한 이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조금만 자유주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인의 권리와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라의 강제적인 어떤 의무사항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나라 사회가 혼란에 빠지거나 막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무화. 그래서 모병제가 우선은 그 다음 맞는데 그거의 한계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군대 오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 올 사람 와라. 라고 했더니 방금 말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가난한 사람들만 돈을 벌기 발생을 했어. 발생한 거지. 발생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너의 해결할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이 뭐야?
그건 모르겠어. 아직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해결책이 뭐 야 그거 해결책이 징병제지. 징병제 다 가라? 그래.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 근데 그거는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에 배반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마치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지. 그 존 롤스의 정의를 거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다 가는 거지. 아니지. 존 롤스는 다 가는 게 아니지. 그러면 존 롤스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때 자신의 배경이 너무 가난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아니면 아니라 이거겠지. 랜덤으로 가던가. 아니 나는 내가 존 롤스라면 그 사람이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그 사람에게 사회 제도적인 장치를 해주고 선택을 하라고 하겠지. 전 존 롤스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존 롤스는 다가 의무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알잖아. 사회적인 운과 자연적인 운의 그런 차이를 갭을 줄여가지고 모두 균등하게 공평하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 못 사는 사람을 최고 잘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의 교육, 최소한의 그래. 뭐 어떤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그래, 거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군대에 지원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 왜냐면은 돈이 먹고 살 게 있는데? 아니 먹고 살 게 풍족하게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럼 근데 지원한다고? 그래서 지원한다고? 풍족하지 않으니까? 풍족하게 주나? 근데 이렇게 보면 만약 너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그 뭐야? 모르겠다. 돈을 먹고 살 만큼 주는 거 플러스 그 사람이 거기에 선택하지 않고 다양한 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너 예를 들면은 이런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군대야. 라는 그런 기회 균등을 선택의 균등 기회를 주는 거지. 선택의 기회를. 지금은 이미 그런 균등을 줬잖아. 근데 지금은 의무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모병제를 하냐? 아니 미국도.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 모르겠어. 그쪽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들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 한계는 너가 말한 대로 거기는 이미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가 말한 대로 어느 수준까지 이 경제적인 부를 만족을 시켜줘야 가난한 사람만 거기에 지원하는 걸 막을 수 있느냐 라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을 지금 가정을 해보자. 지금 수준에서 군대 안 갈 수 있는 군대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정도의 그 경제적이거나 뭐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걸 어릴 때부터 했어. 그러면 군대는 누가 가? 그렇지. 군대는 누가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손은 누가 키워? 그러면은 군대 봉급을 더 올리겠지. 예를 들어. 아니지. 그럼 왜? 사람이 그러면 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부분 때문일까? 위험하니까. 그럼 위험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더 주겠지. 그렇지. 그럼 돈 올라가겠지?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결국은 또 가겠지. 그렇게 될까? 근데 그 돈 없는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이제 그 정도의 소득이라는 게 최대 너무나 많은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통계라는 것이 못 가는 사람이 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애매해지지 않아? 몰라. 모르겠다.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들어오더라고. 정의에는. 그렇지. 여기 도덕이 들어가지. 맞아. 공리주의, 도덕 문제 없지. 그 다음에 자유지상주의, 도덕이라는 거 없지. 개인 간의 합의, 개인의 권리. 근데 거기에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들어오는 거야. 이건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정의라는 거에 여기서 도덕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 뭔데?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라는 게 이게 몇 페이지지? 도덕? 여기서 말하는 도덕이 뭐지? 도덕이라는 게 도덕성 말로 뱉기 어렵지. 여기 나오네. 이 대리모가 그거네. 대리모 대신한 그거 한 거. 맞아, 손 걸었지.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뭐야? 인간으로서 그래서 칸트를 얘기하고 있다. 도덕을 얘기하려고. 도덕이 뭐냐 그러면 응? 그래서 칸트를 여기서 가져온 것 같더라고. 칸트에 대해 소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 맞아. 칸트의 도덕은 뭐냐면 응? 행동의 동기가 순수. 그러니까 순수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무슨 명령? 뭐라? 칸트가 말한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게 무슨 명령? 칸트가 말한 게 두 가지. 자, 최대리 학생. 머리 축하드려요 진짜. 칸트는 무슨 명령이 있어? 두 가지 명령이 있어. 도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 그 목적을 위해서 이성이.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 도덕과 도덕 자체를 위해서 하는 그렇지. 도덕. 맞아. 근데 그게 단어를 모르겠어. 가원 명령과 정원 명령. 가원 칸트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가원 명령, 정원 명령. 맞아. 미안하다. 그래서 가원 명령은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가원이 무슨 뜻이야? 가원? 무슨 뜻이? 이게 가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정원은 진짜의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정원이 내가 하는 행동 자체가 뭘 위한 수단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맞아. 그게 가원 명령인 거야. 이건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내가 널 도와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널 도와주는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나의 그런 어떤 평가가 좋아지길 바래서 널 도와준다. 그럼 도덕적이지 않은 거야. 근데 그냥 진짜 순수하게 널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면 도덕적인 거야. 그게 이제 정원 명령. 그렇지. 칸트는 그게 도덕적이라고 얘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좀 여기서 근데 그런 질문을 해. 근데 갑자기 왜 도덕이 나왔지 여기서? 여기서 왜 나왔냐면 정의를 말할 때 도덕을 빼고 논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칸트의 정의론을 얘기하는 거더라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도덕을 넣었어 그게? 왜 도덕을 넣냐면 아까 말했던 그 전에 나왔던 정의론에는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정의에 왜 도덕이 필요한 거야? 정의에.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말한 모병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의로 그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문에 왜 왜 갑자기 도덕이라는 그 기준이 추가가 돼야 되냐는 거지. 정의랑 도덕이랑 뭔 관계지?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이란 것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라는 게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정책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내가 좀 피곤해서 기대한 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죠. 맞아. 근데 갑자기 도덕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 왜? 사람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 세계, 인간론의 정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뭐랄까 다른 사람이 아닌 걸로 정의를 논할 때는 그게 돼.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뭐 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럼 반대로 내가 질문 좀 해볼게.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그러니까 문서화해서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 지금은 없어. 그치? 대신 그래서 정의라는 게 뒤에 나오지만 그런 어떤 법의 중립도 얘기하는 거 이게 그런 거거든요. 도덕이라는 게 그럼 이거네. 무한한 자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랬지? 그거를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에 부작용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 맞아. 근데 그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민을 해보니 그게 도덕이 없었다. 그거지. 그럼 왜 하필 도덕이야? 그러니까 왜라고 해야 되나? 도덕은 너무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이지.
도덕은 너무 상대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정의되지 않은 건데 갑자기 왜 그럼 이때 그냥 칸트가 살았기 때문인가? 아니야. 이게 도덕에 대한 갈증이 있었지. 왜 갑자기 도덕이지? 그럼 그 전에는 왜 도덕이 없었지? 그 전에는 응. 그러니까 도덕은 있었을 거야. 그냥 감정적으로 느끼고 정립되어 있진 않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게 도덕적이고 이건 도덕적이 아닌데라고 하는 그냥 감정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그걸 정립한 게 칸트인 거거든. 그걸 왜 정립했지? 왜 정립했냐? 그래야 얘가 한 게 순수 이성 비판이랑 실천 이성 비판, 맞아. 판단력 비판, 도덕 형이상하게 있죠. 도덕. 그 전에는 도덕이라는 개념도 없었나? 아니 이렇게 딱 개념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처럼 이건 그냥 도덕적인 건데. 칸트가 그럼 도덕이란 얘기를 한 거야? 아마도. 그러면은 근데 칸트 하면 이 도덕, 이 가업명 정업명 순수 비판 이게. 그럼 얘가 이제 28세기에 이걸 하면서 잠깐만. 그럼 잠깐만 도덕이 들어가서 그 다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정의가 그 다음 정의가 나온 게 존 롤스야. 아니 맞나? 그럴 거야. 이게 순서가 그럴 거야. 칸트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그 다음이 1921년 너무 뒤인데? 얘가 1800년, 1726년에서 1804년에 이마누엘 칸트가 살았고 1921년에서 2002년 존 롤스가 살았는데 그 다음 존 롤스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 이게 산업혁명이 언제 있었지? 1800년도 초지. 그렇지 19세기. 그러면은 얘가 이마누엘 칸트 산업혁명 독일에서 11세기 그 전에 독일 있는데 철학 수업을 다시 듣고 싶다. 그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일단 그렇게 쭉 가다가 이 도덕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칸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존 롤스가 나온 거거든. 얘 잠깐만 스튜어트 밀이 언제 훨씬 전일걸? 존 스튜어트 밀? 저기 뭐지? 53쪽인데 1806년부터 1873년. 그럼 칸트 다음이네? 존 스튜어트 밀은? 아니? 그렇지 칸트 다음. 봐봐. 그러면 걔네 이걸 갖고 온 거구나. 이 도덕이라는 거를. 그렇지. 갖고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존 스튜어트 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약간 그러면 그 앞에 제라미 벤덤은 저거야. 모르지. 몇 년도 들었어. 1748년도네. 그럼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빠르네. 1822년. 약간 그래도 같은 약간 겹쳐. 칸트랑. 뒤에 칸트랑 겹치지. 칸트랑 겹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담 스미스 언제 살았는지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제라미 벤덤은 동일한 가치로 보고 그럴 수 있어. 그 다음부터 이제 질적인 거 가치 차이를 좀 있잖아. 아담 스미스가 애덤 스미스인가? 애덤 스미스. 맞네. 얘가 1729년에서 1790년까지 살았거든. 그 전이네. 딱 제러미 벤담 살았을 때 이때야. 물론 한 20살 차이 나긴 하는데 칸트랑 딱 요 시대야. 이 시대야. 맞아. 그러니까 1700년대 그치? 중후반. 조금 퍼즐이 풀린다. 맞는 거겠지? 그냥 약간 끼워 맞춰도 이때가 제국주의 아니냐? 제국주의가 언제지? 잠깐만. 제국주의 시대. 그 뒤인가? 칸트가 19세기 1800년도.
이 1800년도 앞인데 그러면 1800년도 앞인데 1800년도 존 롤스 칸트 뒤인데 제국주의가 1700년대가 역사적으로 뭔 일이 있었던 거지? 18세기의 세계 18세기의 세계 17, 18세기에 이때는 그 사건이 뭐 있어? 왕정이고 17세기 잠깐만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영국 하노버, 오스트리아, 영국 런던, 영국, 미국 1776년이 미국 독립 선언하고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거든. 그럼 그런 개인의 권리와 이런 게 쭉 아, 올라갔을 때네. 봐봐 그러네. 맞아. 딱 요때거든. 칸트. 칸트. 그 다음에 프랑스 시민혁명 어디냐? 이 1700 요때거든. 맞아. 1700 후반에 1700 후반에 맞아.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 인간에 대해서 르네상스 시대가 이때 아니냐? 그럴 것 같은데? 르네상스가 1700 딱 인간 위주로 넘어오는 그렇지, 게 그때잖아. 아니네, 좀 더 앞이네. 더 전이네. 더 전이네. 이거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좀 알겠다. 이제 대충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르네상스가 있고 이게 르네상스의 단계, 인간의 재발견. 그 다음에 이게 14, 16세기니까 그러면 1500년 1500년까지. 1700년대까지야.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네. 17, 18세기에 그러니까 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랑 미국 독립이 있었던 거고 그 전에는 제국주의가 왜 이때가 아니지? 잠깐만 15, 16세기 15, 16은 뭐 있었지? 종교 전쟁 하는 건가? 그러면 정원에 왕정이고 중세 봉건. 맞아. 딱 대제국으로 맞네 이거. 그래. 이렇게 해서 중국명의 프랑스 동맹 정책. 그래, 종교 전쟁하고. 그래 이게 르네상스. 그래, 맞아. 인도 무굴 제국, 칼뱅 종교 개혁, 에스파냐 필리핀 점령. 그 이때 막 이제 영국이랑 막 점령하러 다닐 때 이때구나. 15, 16세기가. 그럼 조금 이해가 된다. 흐름이라. 이게 큰 흐름이라는 게 맞지? 그럼 설명해줘. 아직 안 돼. 내가 봤을 때 그냥 내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 얘기해보면 이게 13, 14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14, 15였냐? 맞아. 16세기 14, 16, 14에서 16이거든. 그 전에는 신 중심의 사회잖아. 그지? 근데 그러니까 모든 예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신 중심 맞지? 맞아.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이제 인간 중심으로 예술이나 모든 게 넘어오다 보니까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이 그러니까 종교 전쟁으로 넘어가는 동인이 있나? 상관없나? 아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르네상스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약간 여기부터는 되잖아.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제 그 인간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면서 이마누엘 칸트의 도덕 그런. 근데 그게 한 200년 뒤야. 아니야. 이마누엘 칸트가 1700년 후반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18세기잖아. 18세기. 200년 뒤야. 그러니까 그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있었던 거지. 15, 16세기에
200년 뒤네. 서양에서는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고 근대 사회가 싹 이제 근대 사회가 시작하는 거야.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이 다음이야. 이 다음.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제국주의는 그러니까 17세기. 14, 16이 르네상스랬지. 17이 제국주의랬지. 아니다. 19다. 19. 19가 제국주의. 19야. 19세기 세계. 제국주의라는데. 이거는 또 다른 거다. 이거는 이 봉건주의가 이 제국주의는 그거 아니냐? 이거 제국주의는 그 막 히틀러 나오고 막 그거 때문에 같은데? 이거는 그 다음이 맞고. 요때 스페인이랑 영국이랑 막 그 신대륙 찾고 있던 그때가 언제냐? 신대륙 18세기 이제 이게 16세기거든. 콜럼버스가 16세기, 15, 16세기 사람이야.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인 거야. 이 다음부터 신대륙을 찾기 시작하는 거야. 맞지? 아닌가? 근데 아니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시가 약간 그 콜럼버스 또 누구 있지? 콜럼버스 때는 미국 찾고 인도 찾고 그때 아니야? 이 르네상스 동인도에서 진짜 우리 무식하다. 정말 무식하다. 동인도에서 17세기 이게 영국에서 인도 점령하고 거기 그 가게란다. 맞아 무역 하기 위해서 17세기인데 이게 맞네. 그럼 르네상스 끝나고 바로 이제 그걸 뭐라 그러지? 스페인의 전성시대 그러면 안 되지? 그 지지 않는 태양. 그 지지 않는 그걸 그 지지 않는 태양이야. 지지 않는 해냐? 뭐라 그러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산업혁명 말한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게 영국의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지지 않는. 그게 19세기 아니야? 아니 그게 19세기고 그래, 16, 17세기는 어. 포르투갈과 스페인 제국이 이제 식민지를 만들던 시기. 그다음에 식민지 그렇지. 옛날 19, 20까지 쭉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르네상스 끝나고 식민지 개척 시작하고 그러면서 18세기 산업혁명 한 번 더 잡자. 내가 알기로는 너무 무식한 것 같다. 우리 18세기 18세기니까 하면서 16, 17, 18 그러니까 엠마뉴엘 칸트도 18세기 사람이잖아. 존 스튜어트 밀은 19세기니까 그럼 제러미 벤담, 아담 스미스, 엠마뉴엘 칸트는 다 18세기 사람이야. 그러면 이때 나올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맞아. 그 다음에 제러미 벤담도 아담 스미스랑 비슷한 거잖아.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니까. 근데 거기에 반대 입장인 엠마뉴엘 칸트가 있었던 거지. 그럼 엠마뉴엘 칸트의 이것을 이어서 존 스튜어트 밀이 뭐 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 그리고 200년 뒤에 존 롤스가 나온 거고. 그러면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지만 흐름은 그래. 이거 올려야 되나? 비공개로 올려야 돼. 너무 무식하다. 그래서 이게 정의를 얘기할 때 도덕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도덕이라는 것은 이미 예전에 있었는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제러미 벤담을 야 너 헛소리 하지마 하면서 내면서 이제 퀀티티가 아닌 퀄리티에 초점을 맞춘 정의론이 대두한 거지. 이 도덕을 여기에 넣은 거는 이 저자가 넣은 거 아니냐 여기 갑자기? 아마 정의론에 그렇게 돼 있을걸? 정의란 무엇인가에. 그렇지. 그래? 저자가 넣은 거지. 저자가 넣은 게 맞아. 왜냐면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 혹시 그거 알아? 할머니가 하수 그 변기가 고장났는데
그 고치는 사람을 불렀더니 그 사람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해. 근데 어쨌든 할머니와 그 사람의 그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건데 그게 옳은 건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자유지상주의 사람들의 얘기인데 맞다. 개인 간의 합의는. 근데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할머니는 무지한 상태였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칸트를 얘기한 거거든. 거기에서 이제 도덕, 공정하지 못하다. 야, 칸트. 사회계약을 얘가 얘기한 거 아니야? 칸트가 한 거 아니야? 아닐걸? 아니야. 누구냐? 홉스냐? 홉스. 그치 홉스. 헷갈려. 홉스. 아니다. 루소다, 루소. 홉스는 자유. 홉스는 뭔데? 홉스는 와. 그 자유. 홉스는 늑대야, 늑대. 아니 자유 그거 아니야? 자유 찾아봐. 자유. 루소의 사이는 홉스의 자유. 홉스나 플랜드 토머스 홉스. 그래 토머스 홉스. 뭘 찾으면 거기 사람이 주전이 있다는 거. 음. 뭐지? 얘는 더 빨리 살았던 사람이네. 없어? 내가 알기로는 홉스는 그건데 늑대.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 홉스 아니야? 그래? 인간은 모든 인간에 대해 늑대이다. 홉스. 무슨 홉스지? 토머스. 토머스 홉스. 루소의 사이는. 까먹었네. 홉스 맞나요? 유물론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을 이해했고. 자유계약 그래, 홉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투쟁을 막아줄 공통된 권력이었기 때문에 이거 절대군주가 필요하다고 했던 홉스 맞네. 우리 이거 읽지 않았냐? 그래. 어디서 나왔어?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어. 이게 그 모스크바의 신사에서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 아닌가? 그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 거기서 나왔으면은 뭐 존로스에도 나왔겠지 뭐.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홉스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늑대다. 그래서 법과 절대군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훨씬 전이야. 사회계약은 루소가 얘기했고 루소는 칸트랑 같은 시대야. 1700년대 후반. 잠깐만 한 번 더 보자. 아니네? 18세, 18세기인데? 그럼 맞네. 그럼 맞지? 맞아, 칸트랑 같은 저거야. 그래서 얘가 사회계약론을 얘기했단 말이야. 사회계약론이 그거란 말이야. 그치.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근데 합의에 의해서의 부작용이 이제 도덕의 문제. 그래서 칸트가 이제 도덕 얘기를 한 거고.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얘기할 때 이 도덕이 끼면서 되게 해석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도덕을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데 칸트는 그래서 가업명, 증명론을 얘기한 거고. 왜냐면 도덕이라는 게 되게 사실 기준이 애매하잖아. 시대에 따라 변하고 나는 이게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도덕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 게 이 도덕적인 개념 때문에 된 거고.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이거 보면은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뒤에 이 딱 마이클 샌델이나 존 롤스가 나오면 뭐냐면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나 정책 쪽으로 색깔이 약간 치우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시스템. 그러니까 공동체. 이게 다 공동체라는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체제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쪽은 약간 개인의 맞아. 포커스를 맞췄다면, 그치. 공리주의도 마찬가지고, 자유지상주의. 아닌데? 맞잖아. 공리주의? 공리주의. 최대에서 최대 행복. 각각의 행복의 지수를 탁탁탁 따져가지고 많이 행복한 점수가 많은 게. 그거는 판단의 주체가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지. 그래.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모여 사회가 이룬다는 거고,
이 뒤에 말하는 거는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 있는 개인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뭐 이래 우리는 이렇게 이런 거를 정의로 보고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앞에서는 이해가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행복이 중요한 거야. 각자의 행복이. 그게 그 시스템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너가 행복해? 아니지. 오히려 반대지. 너가 행복해? 많이 행복해. 아니야, 반대야. 왜냐면은 한 명의 자유가 희생돼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각자를 본 거지. 근데 그 반면 네가 희생되면서 이 사람이 좋아지면은 아니 사회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은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회를 본 거지. 왜냐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럼 그건 좀 다른 것 같아. 왜? 왜냐면 공동체도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 더 행복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공리주의라든지 자율상주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포커를 둬서 더 많이 행복한 사람이 많으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거고 아니지. 뒤에 공동체 의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세 사람이 불행하더라도 한 사람이 행복하더라도 이런 개념인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희생하고 내가 질문할게. 공리주의.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건 누구 입장이라고? 제한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입장의 정의론이라고? 정의론 맞아? 그러니까 그 주장한 그걸 정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제한이 된다면지.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다. 그렇지. 그런 선택이 올바르다라고 한 그럼 그 선택을 내리는 주체가 누군데? 주체가 누구냐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내가 봤을 땐 국가인데. 공동체도 국가지. 공동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둘 다 같은 개념이야.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타 사회지. 어떻게 개인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걸 개인 혼자의 어떤 사회라고 얘기하진 않아. 그럼 네가 얘기하는 건 뭔데? 나는 둘 다 앞에서 말한 공리주의도 그렇고 뒤에서 말한 공동체 의식, 사회 연대주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거야. 두 사상. 그렇지. 두 사상. 그런데 앞에는 공리주의는 각자 개인의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거든. 왜? 그 사람들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올바르다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 내가 거기서 반대하는 게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건 개개인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전체 그림에서 행복의 양이 큰 걸 얘기하는 거야. 그건 맞지. 그건 맞아. 그건 맞고 이쪽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가 다 많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이야. 근데 앞에 공리주의는 다수가 행복해. 근데 그 다수라는 개념이 다 1대1인 거야. 그러니까 너 행복해 이건 거고 이쪽은 너 행복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우리 사회 전체가 이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는 희생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절대 다수가 때로는 희생하더라도 사회 전체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올바르다고 보는 거 같아. 아니 내가 거기서 하나 찍고 싶은 건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공리주의야. 아니야. 사회 연대주의야. 뒤에. 그래? 앞에서 여기는 희생을 강요하자. 그걸 희생으로 보지 않아. 희생으로 보지 않겠지. 그치. 그러니까 희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희생이 생기는 거지. 그 희생은 생기는 거지. 근데 그게 공리주의야. 그래. 그냥 그걸로 끝. 이 사람은 그냥 희생. 이건 자발적인 희생인 거고 거기는 그냥 타의적인 희생인 거고. 타의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지. 그냥 무시되는 거지. 그렇지. 무시되는 거고 여기는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 그렇지. 거고. 맞아. 그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표현했구나. 그럼 우리 어디까지 갔노? 도덕 문제. 도덕이 나온 이유는 그 시대적 배경이 사람의 그런 어떤 권리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넘어가서 그런 건가? 자, 식민지 이런 거지.
그냥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거네. 포커스를. 인간 중심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르네상스부터 이어진 인간 이런 거 중심의 이런 거 사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정보의 불균등, 빈부의 불균등이 시작된 거야. 산업혁명이 이제 18세기 초 18세기니까.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전 사회 계약론도 이때부터냐? 그렇지. 그럼 맞아.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점점 가속화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옳지 않다고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옳지 않느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설명을 한 건가? 그렇지. 그렇게 끼워 맞춰볼까? 그렇게 맞춰볼까? 기회를 나중에 한번 공부해보고 그렇게 한번. 그래서 도덕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그것을 제일 뭐 명확하게 하는가? 제일 도덕에 대해서 제일 유명하게 한 게 칸트야. 네, 그 칸트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고 도덕에 대해서 얘기한 거. 가업명, 정업명이고. 근데 나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 왜 이해가 안 가냐? 애매해. 그러니까 결국 칸트도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이 행동이 수단인지 목적인지 나도 헷갈려. 칸트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맞다. 근데 우리가 연습하면 도덕적인 것과 그렇지 않는 동기가 구분된다. 라고 얘기해. 오케이. 개인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너가 모르겠는 게 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 구분된다고 하잖아. 개인은 안다는 거지. 본인 스스로는. 근데 진짜 아는가? 응. 알아? 응. 그래? 아니면 나는 이게 교차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널 도와줬어. 교차했지. 정말 아니 너 교차했지. 그러면은 정원이 아닌 거야. 정원이 아닌 거야? 그럼 아예 없지 않아? 아예 넌 순수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부모님하고 가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안 돼. 부모님은 될 수 있지. 될 수 있어? 그래.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이제 사랑을 베풀잖아. 그건 될 수 있지. 그래. 1% 0.01%도 안 섞였을까? 안 섞인다. 왜냐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까지 가야 그게 정업명령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로 우리가 그거를 완전 정의론의 크리스탈 클리어하잖아. 클리어해? 완전 클리어한데? 우리가 하는 거 대부분은 가업명령이야. 근데 이 사람은 정업명령대로 살아야 된다는 야가 그런 사람 거의 없는 거지. 그걸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깔끔해. 인정하면 되지. 그거를 왜 굳이 애써 부정하냐? 안 그래? 모든 선생님들도 모두 정업명령으로 살자. 그럼 깔끔하지. 오케이. 이해됐지? 끝. 알았어. 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알았어. 클리어한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도덕을 한번 짚고 가고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제 존 롤스는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해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와 마이클 샌델비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그냥 막 갑자기 정치를 얘기하고 좋은 삶을 얘기하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가. 근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고대의 인물이 나와? 왜 이 사람을 여기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동체주의자니까 이거 갖고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을 쭉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반해 다른 이제 사상들이 쭉 오다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존 롤스는 도덕적 자격을 얘기하지 않았나? 안 하지. 그냥 균등하게 평등하게 이거만 얘기했어. 이건 누가 판단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도덕적인 어려워. 어떻게 판단해?
이런 건 명쾌하거든. 테니스장이 있는데 누구부터 쓰게 해야 되느냐. 명쾌하지. 아, 그 테니스 선수부터? 테니스장에 있는 목적은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 그럼 누가 제일 테니스를 치는 쳐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부터 쳐야지.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잘 이제 상식이라기보다는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 아,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것도 약간 이해가 된다. 왜냐면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그때 정치도 사실은 엄청 발전됐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고 손치더라도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 그러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돌고 돈다 역사는. 마지막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거 다음에 한번 마이클 샌델 책 읽어볼까? 그럴까?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자. 그냥 이어서 읽을래? 읽어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거를 최신의 정의론을 한번. 왜냐면 그런 거잖아. 정의론도 이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책. 맞아. 봐봐, 여기는 모든 사람의, 봐봐, 여기는 뭐 복리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러면서 쫙 정의해놨는데 왜 마이클 샌델 건 안 적어?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을 딱 얘기하진 않고 그냥 이게 왜 이런 이러고 그냥 끝나. 이게 뭐 이러면서. 도대체 왜 이러는 그러니까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냥 그런 건데 명확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뒤에는 그래서 그걸로 남겨두고 이번 거는 비공개로 하자. 공개로 할까? 아니. 공개를 해. 그래, 알았어. 부끄러워. 얼굴만 좀 보면 그렇게 의미 없고. 최대 가수 최대 행복을 내가. 그래서 하여튼 조금 가려운 데는 긁어줬어. 앞부분. 근데 나도 난 이거 너무 그냥 금방 대충 읽고 지나가고. 근데 내가 이걸 우리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딱 키워드나 에피소드를 하나씩 기억하면 좋더라고. 예를 들면 제러미 벤덤 공리주의 하면은 뭐 기관차라든지 미뇨네트 사건 뭐 이런 거. 질적 공리주의자 심슨하고 섹스피어.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지상주의자 이거 모병제. 했을 때 지상주의자는 합의를 좋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는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칸트. 여기서 갑자기 왜 도덕이 왔지? 자유주의자는 도덕자. 근데 여기서 이 시대를 딱 한번 훑어보면 시대를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시대랑 같이 이렇게 있죠. 맞아. 동시대에 살았던 칸트랑 누구랑? 아까 칸트랑 사회계약론이었나? 맞아? 사회계약론이 누구 거지? 루소. 홉스는? 홉스는 늑대. 늑대. 늑대와 법과 절대군주. 토마스 루소는 1500년대 사람이야. 애덤 스미스, 칸트, 홉스 같은 시대 사람. 맞지? 애덤 스미스, 칸트, 맞아. 맞아. 오케이. 약간 이해된다. 힘들어. 진짜 무식하다. 우리는 다 칸트에 따르면 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그치. 아니 누군가는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칸트의 기준으로서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는 그러니까 물질주의 그 다음에 어떤 경제주의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경쟁을 해야 되고 제로섬이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그런 정어명령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또 하나 질문은 진짜 우리 정어명령이라는 게 순수하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본능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다 가질 수 있나? 난 그걸 모르겠어. 왜냐면은 칸트랑 쉽게 얘기해서 칸트랑 그 홉스는 반대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악설이지 홉스는. 가만히 놔두면은 서로 죽인다는 거 아니야. 근데
칸트는 모르겠어. 성선설이 뭔지. 근데 이 정언명령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성선설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 개 다른 거지 아예.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그런 게 있는 것도 같고. 도덕, 철학, 윤리, 역사는 진짜 한 묶음이다. 마무리해줘. 너무 비참하다. 부끄럽다. 정의의 두 번째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했고 그래도 조금씩 좀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사상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아. 아 그렇지 맞아. 그것만 해도 우린 제로였으니까. 그리고 오늘 특히나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맞아. 연도에 대해서 알던 시대에서 그래서 조금 되게 좋았어. 좋았고 그게 제일 좋았어. 마지막에 이제 다음번에 혹시 샌델 교수 걸 하게 되면은 요즘 시대 요즘 트렌드 정의 그래. 그렇습니다. 네, 뭐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